책은 시대를 비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그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국회 책마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을 읽다가 항상 감탄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기립해버리는 김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요즘 하나 더 하면 2개 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새해 들어서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없는데요. 최근에 정리를 좀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서랍도 다 꺼내고 막 옷장도 막 열어가지고 괜히 한번 이렇게 색깔별로 정리를 하면서 책상도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샀다면 집에 있는 2개를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개를 정말 힘들게 골라서 이제 버리러 나가면은 꼭 1개는 다시 들고 들어가요. 다시 막 할 것 같아서. 그만큼 이렇게 버리는 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버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정리까지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정리정돈하는 습관 자체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된대요. 근데 그럴 법한 게 우리가 막 머릿속이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다. 이 우선순위를 가리는 게 굉장히 뇌를 정리하는 데 되게 중요한데 정리정돈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방청소가 그냥 방청소가 아니라 우리 뇌 청소가 되기도 하겠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저는 워낙에 정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 2분 중에 정리가 안 된다 싶으신 분은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얼마? 1시간에 얼마예요? 돈 안 받아요. 오! 저는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언제든 새해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작진도 다 가능. 자, 정리를 하면서 또 우리 마음을 재정비하면서 가벼워지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책 한 권의 주인공 누구일지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은 변호사 출신답게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원칙 있는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 처음이에요. 예, 행복하세요. 먼저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국회의원을 시작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 새해 들어서 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셨을 것 같은데 현재 울산에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민생 간담회를 주말마다 많이 열고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역 단위, 우리 마을, 우리 도시에도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당연하겠지만 행정이나 정책이 공개돼서 다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 감독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좀 지역은 그게 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경우에 따라 시장이나 구청장 중심으로 기득권 카르텔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을 하는데 많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걸 좀 고치고 싶어서 일단 저희 지역 울산부터 주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그걸 같이 얘기를 나누고 대안을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좀 이런 작업들을 하나씩 동네별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간담회 많이 하신다는 얘기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이렇게 네네. 제복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법안 발의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제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준비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충분히 예우받고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지만 또 제복 공무원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헌신하실 수가 있고 또 그 가치가 빛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지금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독직 폭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이게 뭐냐 하면 경찰관이 일반 민간인을 함부로 폭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취지는 좋죠. 근데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경찰관이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물리력을 동원해서 제압하고 수갑을 채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과정이 벌어지면 보통 범죄자가 다음날 되면 이 경찰관을 고소합니다. 뭐로 고소하느냐? 독직 폭행으로 고소하는데 너가 나한테 폭력을 행사했어라고 욕으로 고소를 해요. 근데 그럼 어떤 문제 생기느냐? 독직 폭행은 지금 실형밖에 없어요. 만약에 말이 안 되죠. 집행유예나 실형 그렇죠. 나오면 네. 또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벌금형을 만들면 좀 나아지잖아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접근도 하고 있고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책 나왔는데 선물 좀. 예, 저희 다음은 이 책으로 그러면은.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네네. 뭐냐면 시민들과 대화하는 소재가 되고 싶었어요. 특히 어떤 시민들이냐 하면 지금 뭐 경북이나 아니면 저희 영남 지방에 보수주의를 자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과연 보수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함께 대화하고 저도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배워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네. 또 대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스스로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쓴 책입니다. 오늘 가져오신 책 어떤 책일까요? 유발 하라리 교수님이 쓰신 넥서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유발 하라리 교수님이 예전에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이런 책들도 썼었어요. 그 책을 참 감명 깊게 읽고 좀 배움을 많이 얻었었는데 넥서스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넥서스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혁신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게 AI 혁신입니다. 이 AI 혁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치체제나 사고체제나 경제체제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이 시대 정신에 맞춰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게 지금 바뀌는 미래, 특히 AI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선도력과 통제력을 함께 갖춰가야 한다라는 간절한 절박감도 같이 있습니다. 그 고민을 이 책에 담고 있어요. 그걸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권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꽂힌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정말 멘토 같은 분이 해주신 말인데 내가 하는 생각을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에 잠식당한다. 이런 말인데 내가 지금 하는 많은 생각들이 굉장히 AI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재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AI 관련 책을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유발 하라리의 책인데요. 네. 유발 하라리는 이제 이스라엘 출신의 역사학자예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일단 책을 길게 쓰는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독자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발 하라리를 보면 일단 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긴 얘기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긴장감 있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스토리텔러의 이제 능력이 있고 이 책은 정보 네트워크 시대의 AI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에 맞서서 우리가 어떤 식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류의 역사를 유발 하라리는 정보 네트워크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정보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보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건데 AI가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면 AI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정보가 연결되던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과연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와. 자, 장난 아니죠? 정리 중 장난 아니죠? 엄청나세요. 이거 진짜 뭐 AI보다 더한 사람. 네. 암기도 아니고 그냥 슬슬 하는 그런 분인데. 다 이렇게 소화시켜서 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김상우 의원님과 함께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가지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넥서스 도입에서는 정보가 꼭 진실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방향을 맞추는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는 막 넘쳐나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의원님은 좀 정보가 늘어나면서 의사결정이 더 쉬워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판단이 어려워졌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여기 우리 넥서스 이 책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보에 대한 순진한 접근, 즉 정보는 진실되다. 그러니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운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냐 하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늘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허위의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온 정보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숨어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녹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네.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보가 대폭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저 어떠세요? 너무 많은 정보가 오니까 뭐가 뭔지 모르지 않겠어요? 맞아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 교수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상인데 특히나 정보가 많아지면 이 정보를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에는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기사나 볼 때 내가 선택해서 보기보다는 뜨는 걸 보고 있잖아요. 이게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란 것이 단순히 많은 사람이 클릭하도록 하는 상업성만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더 자극적인 정보 위주로 전달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난 대표적인 부작용이 미얀마에서 있었던 로힝야 학살 사건이다. 근데 이런 로힝야 학살 사건처럼 정보의 왜곡 또 알고리즘의 왜곡 때문에 정보가 너무 폭증해서 선택의 곤란에 빠지는 것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필요하고요. 아, 이 정말 정보의 필터링이 필요한 시대인데 오죽하면 정말 이제는 뉴스도 잘 못 믿겠어서 여러 뉴스를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국민의 입장에서 이 국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인들이 네.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정보 또는 왜곡된 정보 또는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대중을 선동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네네.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믿고 있는 정치인이 하는 말을 그냥 믿고 따라가려는 경향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공적 기능을 하는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허위 정보로 선동을 해버린다면 정말 포퓰리즘의 리스크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더 늘어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공적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진실 발견에 집중을 해야 하고 허위 정보로 사람을 선동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잘못된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공적 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필터링에 관해서 사실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AI가 임의로 만들어서 퍼뜨리는 알고리즘을 AI 손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좀 힘들더라도 정말 좀 공정한 입장을 가진 인간 집단이 AI 알고리즘이 함부로 기준을 재단하지 못하도록 심사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앞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보 자체보다 그 정보를 누가 어떤 책임으로 다룰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넥서스에서도 이제 정보 하나가 여론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의원님도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이 말은 좀 영향이 크겠다, 좀 멈칫하게 됐던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공적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무턱대고 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언행의 책임이라 하는 것이 제가 한 말을 믿고 국민들께서 또 판단의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진짜 이게 진실에 부합된 건지 하고 싶은 말이 과연 내가 나를 속이는 말은 아닌 건지 그죠? 이런 필터링을 반드시 스스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내 생각이 맞는지 교차 검증 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겠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은 공적 책임을 생각해서 항상 2번, 3번, 4번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신중하게 얘기하고 그 언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언론 같은 데 가면 현안에 대해서 많이 물어요. 근데 제가 보면 제 입장을 밝히는 속도가 보면 늘 좀 반박자 느립니다. 느린 이유가 신중하게 한 몇 번 더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중요하죠. 저는 뭐 사실 그렇게 공적 책임과 파장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조금 반박자 느려지는 경향은 있어요. 유발 하라리는 정부가 진실만을 전달하기보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받아들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유발 하라리가 넥서스에서 말하는 무오류성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 성경이나 코란 같은 것들은 이제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오류성을 스스로 주장하는 텍스트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틀린 게 없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그런 성경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그 자리에 AI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AI가 하는 말을 그냥 틀리지 않을 거라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일종의 무오류성, 지금 시대의 무오류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사실 예전에는 저희 뭐 친구들끼리 뭐 대화하다 좀 의견이 갈리면 야 TV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네.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면 조금 시대가 지나서 야 그 초록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뭐 네이버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지금은 그냥 정답의 기준이 야 GPT에서 맞아요. 궁금한 거 있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 하면은 다 의뢰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게 됐죠. 근데 이 무오류성에 관한 관점이 정말 중요한 것이요. 독재 정치에서는 무오류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 스탈린이 그랬거든요. 스탈린은 절대 틀리지 않아 하면서 독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 정치의 근간은 인간은 오류가 있다, 하자가 있다, 잘못할 수 있다는 걸 늘 인정하면서 민주주의가 기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능 원리가 자정장치입니다. 자정장치란 말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자정장치가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우리는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 누가 됐든 틀릴 수 있다는 전제,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걸 자정장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민주정치예요. 네. 정반대에 있는 것이 무오류성을 전제로 한 독재. 이거는 뭐 오류가 없으니까 무조건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근데 우리가 지금 AI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AI는 스스로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AI도 당연히 오류가 있고요. 이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자정장치를 만들어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정장치를 기능하기에는 너무 대단한 존재로 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보다 더 많은 정보를 더 순식간에 습득하고 더 많은 판단을 하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판단하기 힘든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네. 바둑 대국을 할 때 37번째 수 그걸 우리 인간은 아직도 왜 그렇게 했는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진화해버리면 거기서 오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정장치를 작동시킬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책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정장치는 진실 추구에 필수적이지만 질서 유지 측면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자정장치는 의구심, 논쟁, 갈등, 분열을 일으키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신화의 힘을 약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라리는 사회가 안정될수록 이제 오히려 질문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기리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물어보는 게 어려운 분위기가 되는 거. 그게 소비에트가 무너진 이유죠. 소비에티쿠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련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교육받고 그 문화 속에서 컸어요. 네. 질문을 하는 것은 망가지는 거죠. 사회적 압박과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정장치가 기능하지 않는 거죠. 질문을 왜 하지 말라 하나 처음에 말씀하셨던 무오류성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AI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라 안 됩니다. 왜? AI도 오류의 가능성이 커요. 사실 우리가 보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묻고 되새김질하고 하는 과정이 우리가 정보 진실함에 더 접근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데 AI가 그걸 경우에 따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서로 이제 다른 얘기를 할 기회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듣거나 대화가 그런 식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넥서스에서 저자가 좀 걱정을 하는 게 SNS 알고리즘이 우리 취향에 딱 맞는 것만 보여줘서 다른 세계를 볼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늘 보는 알고리즘만 나오니까 다른 세계를 볼 겨를이 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AI가 나를 세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만 이제 초점에 맞춰서. 근데 이 AI가 자기 지능까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의사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대중을 선동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또 그죠?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그죠. 근데 그 대중선동이 우리가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특정 혐오와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 인간들 간의 투쟁을 야기하는 쪽으로 방향 지어진다면 어떨까요? 또 다른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더 길러야 합니다. 뭐냐면 지금 AI가 발전하면서 나의 판단과 생각을 AI에 점점 더 많이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AI를 참고 자료로만 삼아야 되는 거지 나의 스스로 생각하는 그 힘을 전적으로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AI는 일종의 메커니즘,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까지 쫙 추구해 가버립니다, 생각이.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되돌아보죠. 내 생각이 맞나? 내 생각이 오류는 없는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상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오류라는 것은 전체주의 독재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환상에 불과한 것이고 항상 오류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사람은 스스로 되돌아보고 또 실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열심히 어떤 생각에 빠져 있다가도 과연 이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다시 나오는 이 과정들이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의 힘, 생각의 과정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근데 책에서 보면 이제 민주주의를 설득이 아니라 대화의 과정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국회에서도 워낙에 대화를 많이 하시니까 진짜 대화가 일어나는 순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당연히 대화의 과정이어야 해요. 근데 지금 부끄럽게도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극단의 진영 논리로 좀 갈라서서 네. 서로 간에 적으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좀 그런 좀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당연히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대화의 전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의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이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이제 좀 더 그런 문화가 돼야겠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갈등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갈등을 풀 대화의 통로가 없다는 것, 점점 더 이제 그게 통로가 부족해진다는 거고, 넥서스에서도 이제 이 AI 시대에 이 통로가 더 좁아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는 건데,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대화의 길이 막혀 있는 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 책에도 그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보수의 자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미국 공화당이 보수당인데 보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공통 사회 가치를 지켜가고 점진적 발전과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미국 의회 의사당 침탈에 나서서 가장 보수적이지 않은 트럼프를 보수의 대통령으로 내세우면서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극단의 대립 구도로 가버리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구도로 사실은 좀 흘러왔는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민주정을 되찾은 것, 그래서 본질적인 좀 변화를 좀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긴 한데 좀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정보가 더 넘쳐나고 정보가 더 많이 유통이 되는데 이 유통되는 정보를 통해서 더 서로를 이해하고 진실에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혐오가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넥서스라는 책이 지금 우리에게 시사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제 실리콘 장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계가 거대 AI, 두 개의 AI로 양분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중심의 AI, 중국 중심의 AI 국가, 세계 자체가 나눠져 버리면 앞으로 AI가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에 다 들어갈 거거든요. 네. 다 들어가면 미국의 AI 기반을 쓰는 국가군, 중국의 AI를 쓰는 국가군은 완벽히 단절돼 버리고 쪼개진 인류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도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2025년에 필요한 진보의 논의는 이런 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지금 나와야 합니다. 아직 이 넥서스에서도 유발 하라리 교수님도 답을 못 찾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AI의 장점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면서 의원님께서는 경각심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에서 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다면 어디였을까요? 직접 읽어주실까요? 여러 구절들이 많은데요. 네. 네트워크가 막강해질수록 네트워크의 자정장치가 중요하다. 또 정치인들은 자정장치를 약화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 자정장치가 무너지면 21세기 스탈린의 손에 막강한 힘을
쥐어질 수도 있다. 정글의 법칙이 신화인 것처럼 역사의 호가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는 생각도 신화다. 역사는 여러 방향으로 휘어져 매우 다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철저히 열려있는 원호다. 지혜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순진한 관점과 포퓰리즘적 관점을 모두 버리고 무오류성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강력한 자정장치를 갖춘 제도를 구축하고 힘들고 다소 재미없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저한테는 약간 사명처럼 와닿았습니다. 지금 이 같은 기세라면 의원님께서 책 한 권 다 낭독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김상우 의원님과 함께 넥서스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요? 네, 재밌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좀 제가 많이 듣고 싶었는데 네.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맞아요.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 돼서 아쉽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또 의원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네네. 좋았습니다. 하신 김에 좀 더 목소리 듣고 싶은데 앞으로의 그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명료한데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뭐 자정장치 얘기를 했는데 조직에도 자정장치가 필요하고 개인에게도 자정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국회의원 처음 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행사돌이, 악수돌이, 줄서기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하겠습니다. 할 일 있으면 임기 내에 다 마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오래 하는 정치보다는 비겁하지 않게 최선 다하는 정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초심을 앞으로도 잘 지키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나를 속이는 단계가 돼버리면 안 된다 생각해요. 사실은 나의 이익을 위한 건데 마치 공익인 것처럼 나를 속여서 움직이면 그게 나쁜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공정해지고 기득권이 타파돼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그리고 더 개방적이고 포용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지만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탕 위에서 진보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겠죠. 제가 넥서스라는 이 책에 큰 제가 의미를 두는 것이 지금 필요한 진보의 논의가 무엇인가에 관한 화두를 던져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명료하게 열심히 일해야죠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김상우 의원님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넥서스 함께 얘기해서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가이드 윤수빈입니다. 오늘은 영화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동네죠. 영화의 메카로 불리던 충무로에 왔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충무로의 상징이었던 대한극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 영화센터가 개관하면서 옛날의 그 명성을 되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의 심장부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렇게 충무로 영화의 거리에 직접 와본 적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김에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역사를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책을 원작으로 한 그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알파치노의 대부, 또 레미제라블, 어톤먼토 등등 정말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있죠. 오늘 영화의 거리를 직접 걸으니까 그 옛날 유명했던 명화들을 다시 꺼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와 책이 만나는 지점이 이곳에 또 있는데요. 영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충무로에는 출판 업계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영화 홍보물을 만들던 인쇄 업체들이 모였고 그 흐름 속에서 책도 함께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편집자들에게는 제2의 일터가 됐는데요. 그래서 책 얘기를 할 때 충무로를 또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죠. 인쇄소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충무로와 을지로에는 인쇄업 특화 거리가 형성됐는데요. 충무로와 가까운 곳에는 이렇게 충무로 인쇄 골목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굉장히 성행했지만 점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디지털화되고 인공지능이 생겨나면서 일감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영화관에 가도 영화 포스터 전단지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만큼 종이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여긴 것 같은데 어디지? 여기 어디라 그랬는데? 찾았다! 여기 써있네. 스페인 북샵이라고 붙어있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맞으시죠? 네. 여기 계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르내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적응해서 괜찮고요. 원래 네. 책방이 5층에 있었는데 5층을 모임 공간으로 쓰고 3층을 책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예전에 여행마을에서 봤던 책인데 여기 대표님이 쓰신 책이구나. 이것도 대표님 여기 책들은 여기 놓여진 책들은 대표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저희가 다 직접 만든 책이에요. 아 여기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 스페인 필름이라고 하는 시리즈인데요. 이 책이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저 책을 만들고 책방을 많이 다니다가 책방까지 하게 된 거고요. 이 시리즈가 스페인 필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는 정말 단순하게 스페인에서 찍은 필름 사진으로 만드는 시리즈이기 때문이고요.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책은 제가 동네 책방 하면서 예전에 갔던 여행마을이라는 책방에서 거기 대표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던 책이었거든요. 여기 진짜 전문가가 여기 계셨네요. 또 대표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또 시리즈가 있을까요? 마침 저희가 최근에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따파스 시리즈 첫 번째 책이거든요. 제목은 그때 나는 이 도시와 사랑에 빠졌다이고요. 10개의 도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특이한 건 10개의 도시를 10명의 작가가 각자 하나씩 도시를 맡아서 자기가 언제 그 도시와 사랑에 빠졌는지 그 순간을 담은 책이고요. 각 글마다 똑같이 이 제목의 문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서 보는 재미도 좀 있습니다. 여기가 스페인의 정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책방인 것 같은데 어쩌다가 스페인을 테마로 한 책방을 차리게 되셨나요? 책을 만들고 그 책을 책방에 입고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입고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책방이라는 공간을 새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책방은 그냥 책만 파는 공간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가 모이는 공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도 공간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랑 재밌는 일을 좀 많이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책방을 하고 싶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걸 접목해서 책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스페인을 떠올리게 된 거죠. 또 여기 3층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5층에도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서는 또 뭐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책방을 다시 발견을 하게 된 게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을 진짜 많이 해요. 뭐 책 관련된 모임도 많이 하고 스페인 관련된 모임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임 공간이 필요해져서 공간을 하나 더 만들게 됐고, 지금은 책방 모임을 할 때는 5층을 쓰고요. 모임이 없을 네. 때는 대관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모임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좀 인기가 많은 그런 모임이라든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 책방 모임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모임은 저희 책방 생일이 7월인데 7월마다 파티를 해요. 네. 그 스페인 음식 중에 하몽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하몽 새 거를 그날 딱 가지고 와서 오픈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썰어주시는, 카빙을 해주시는 하몽 무제한 파티가 있어요. 그 파티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것 중에 인기가 많은 거는 언어 교환 모임이 있어요.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한국 분들이랑 한국어를 공부하는 스페인어권 분들을 모아서 언어 교환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사용해 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언어를.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페인 입문자분들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 책은 처음 만나는 스페인 이야기 37이라고 제목만 봐도 너무 입문자분들에게 좋을 것 같은 책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뭐 스페인의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처럼 유명한 도시 이야기부터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든가 역사 이야기, 문화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제 막 스페인을 알아가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건 뭔가요? 네, 이 책은 일러스트로 된 여행 에세이거든요. 멋진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림 되게 예쁘네요. 네, 맞아요. 그 일러스트레이터님이 30살에 스페인을 다녀온 이야기예요. 정말 제목 그대로 30살의 스페인. 여기는 원서인가 봐요. 네, 스페인어 원서이고요. 혹시 읽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올라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올라 맞습니다. 투비. 안녕 투비야. 올라 정도는 요새는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스페인어를 또 따로 배울 수가 있을까요? 좀 간단하게. 일단 이름 얘기할 때 soy 땡땡 이렇게 이름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me llamo 땡땡. 메야모? 네. me llamo 아니면 soy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soy가 더 간단해요. 소이가 나는이에요? I am이죠. I am. 소이 수빈. 네. 올라 소이 수빈. 하나를 더 붙인다면 encantada.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라 소이 수빈. encantada. 엔칸타다. 네. 생각보다 쉽죠? 쉽진 않네요. 저는 생각이 안 나서 이게 발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 정도 하는 걸로는 모임 참여 가능해요? 제 생각에는 언어는 기세거든요. 네. 이 정도만 하셔도 그래요? 참여하셔도 돼요. 그냥 무작정 뛰어들까요? 네. 여기 스페인 책방에 오신 분들이 여기서 좀 어떤 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는지 궁금해요. 이 공간을 통해서 스페인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저만의 욕심이 있고요. 저희 책방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서만큼은 좀 편하게 숨 쉬고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스페인 책방을 둘러봤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스페인에 한 번쯤 가보고 싶다 혹은 다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정말 매력적인 책방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스페인의 역사부터 뭐 문화, 음식, 뭐 영화, 그리고 스페인 서적까지 정말 스페인의 모든 것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그런 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리 씨의 시간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책이 사랑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그때 그 책 시간이죠? 네, 드디어 기리 씨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2006년 1월로 가보려고 합니다. 와, 시간이 정말 네. 빠릅니다. 2006년이면은 저희가 그래도 이제 나이가 조금 네. 어느 정도 지금의 나이와 그래도 최고 가까운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저 05학번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벌써 20년 전이라는 게 너무 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시간 때울 때 뭐 하세요? 주로 저는 휴대전화 하면서 누워 있습니다. 아, 그렇죠. 게임해요. 정석이죠. 쇼츠 보고. 저도 쇼츠 보고. 야, 우리 박혜진 에디터님이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왠지 서해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 서해. 아니, 서해는 뭐야? 네, 저는 한동안 이것에 많이 빠져 살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웹툰입니다. 근데 지금도 웹툰 좋아하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맞습니다. 웹툰 보는 재미가 정말 있는데 2006년 1월은 늘 곁에 있어서 소중한지 몰랐던 웹툰이 문화의 메인 자리에 막 올라오며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어떤 작품 있었을까요? 마린 블루스도 있고 또 강풀 작가 순정 만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봤었잖아요. 네. 네, 이런 갱신만 기다리면서 그 웹툰 봤던 그 시절 감성이 있죠. 맞아요. 이번 회차 한 번 올라왔다 하면 바로 수십만, 잘하면 100만까지 찍히고요. 웹툰 작가 인터뷰도 실리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웹툰을 진짜 산업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우스로 이렇게 스크롤을 계속 내리면서 이제 봤었던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봤으니까 진짜 재밌었던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웹툰이 조용한 취미에서 대한민국 메인 문화로 올라선 순간 2006년 1월로 떠나봅니다. 네, 2006년 1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 10위는 판타지계의 바이블 C.S. 루이스 작가의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이 작품 한 번쯤은 보셨죠? 그럼요. 영화로 봤습니다. 그렇죠. 네. 나니아 연대기는 1950년부터 56년까지 총 7권으로 출간된 영국 아동문학의 고전입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에 영화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 개봉하면서 원작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영화로 또 다시 유명해졌네요. 네, 이 소설은 동물이 말을 하고 마법이 일상적이며 선과 악이 대결을 벌이는 나니아라는 세계에 제2차 세계대전 중인 아이들이 떨어져 겪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좀 생각보다 심오한 얘기인데 네. 어린아이들이 좋아했잖아요. 네.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은 서사가 복잡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모험을 통해 용기, 선택, 책임을 배워가는 구조라 나이에 상관없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시리즈는 좀 특이한 게요. 네. 보통은 출간 순서랑 이야기 속의 순서가 일치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1편이 나오면 2편, 3편으로 이어지면서 이야기들도 계속 전개되는 방식인데 네. 이 책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니아 연대기의 경우에는 마법사의 조카가 6번째로 출간이 됐지만 이야기 전개상으로는 첫 번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기도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근데 이러면 좀 읽는 게 좀 어느 순서로 읽어야 될지 헷갈리거든요. 전 순서대로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영화로도 성공한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에서 이 옷장이라는 매개체인데요. 이게 루이스가 어린 시절에 피난을 갔다가 머물던 집에 큰 옷장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그 기억, 인상이 작품의 핵심적인 설정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은 저런 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상상한 적 있죠. 네. 우리도 옷장문을 열면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조금 더 용기 있게 살아가 볼까요?
2006년 1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 5위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고요. 역시 1월의 베스트셀러답게 네네. 긍정의 힘 중요합니다. 네, 긍정의 힘은 미국의 목사 조엘 오스틴이 쓴 자기 개발서입니다. 영어 원제는 Your Best Life Now. 믿는 대로 된다입니다. 즉 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초점을 둔 책인데요. 감사와 기쁨, 희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자기계발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인기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 박혜진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저를 좀 보고 말씀해 주세요. 너무 이쪽만 봤어. 미안해. 이쪽인데. 네. 근데 이 책이 나올 당시가 이제 9.11이 몇 년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뭐 잘 극복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겠지만 이 책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 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말들이 필요할까, 이런 이제 마음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는 책인 것 같고 그게 베스트셀러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긍정의 힘은 생각, 말, 태도, 삶, 이 순서를 계속 강조합니다. 긍정은 그냥 흘러가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된 언어 습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망했는지, 왜 이 상황에 왔는지 깊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과거에 머무르지 말 것, 부정적인 해석을 하지 말 것, 이것만 반복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런 분석이나 뭐 해결책 없이 네. 마음 얘기만 하면 이게 다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적절하게 좀 해결책도 제시를 해줘야죠. 그래서 호불호가 좀 나뉘기도 합니다. 이제 누군가에게는 좀 숨을 고를 수 있는 책이고 또 누군가한테는 이게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읽고 나면 좀 이제 허무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도 이 책은 부담 없이 읽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한 번쯤은 읽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긍정의 힘은 문제를 풀어주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말을 모아둔 영양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영양제 잊지 않으셨죠? 네. 네, 얼른 챙겨 드세요. 자, 2006년 1월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 2위는 공지영 작가의 사랑 후에 오는 것들입니다. 공지현 작가님 책 정말 많이 나오네요. 단골 손님이신 네.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은 2005년 한일 국교 수립 4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 작가 공지영님과 일본 작가 츠지 히토나리가 함께 쓴 소설입니다.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한국 여성과 일본 청년과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재해와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이 사랑 이야기는 뜨거운 불 같은 사랑이 아닌 이미 지나간 사랑을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한일 두 인물의 시점으로 보여주면서 같은 사랑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구조죠. 사랑이 끝난 뒤에도 남아있는 감정은 무엇인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근데 또 포인트가 네. 광고 목소리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당시에 라디오에서 소설 광고가 나오던 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좀 잔잔한 소설이 인기 있었습니다. 그쵸, 맞죠? 네. 그 시기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앞에 얘기한 이제 긍정의 힘에 대한 이야기처럼 다들 버티는 말, 위로의 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뭐 자극적인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조용하게 좀 마음을 들여다보는 콘텐츠들이 소비가 되던 시기였고, 그래서 뭐 잘 살아라, 행복해,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때는 그런 마음일 수 있어,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딱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막 뭐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렇게 느끼는 독자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사실 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큼 또 솔직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힘든 이제 태도였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누군가를 사랑해서 또 잊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사랑을 찾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사랑을 찾아서 행복한데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안 되죠. 결혼에 잊으셨네. 네, 저는 마지막 사랑을 찾아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두 분은 꼭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진짜 책과 드라마를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06년 1월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베스트셀러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느 시절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기리의 그때 그 책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책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